북한 인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연구 부서로서 북한인권연구센터가 1994년에 비상설 조직으로 창립됐다가 96년에 상설 연구부서로 재도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연구원에 입사하면서 북한인권 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그 북한인권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탈북민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 백서를 매년 수정 보완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그 북한인권 백서 발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그 유엔의 인권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인권 기구가 45년에 출범한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2003년부터 다루기 시작했고요. 주로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특별 절차의 하나로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게 되니까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결의안은 아시겠지만 뭐 북한의 어떤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공고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죠. 그래서 소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모니터링 중심의 활동에 대해서 북한이 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게 되자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한 것이 이제 북한 내에서 왜 그러면 인권 유린이 근절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임퓨니티라고 그러죠. 비처벌 문제에 주목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인식에 따라서 2013년에 이제 소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반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조사위원회는 소위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국제인도법상의 국제범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소위 임무를 부여받았죠. 우리가 full accountability, 책임 규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조사 결과 이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인도법상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법적으로 판단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범죄가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이제 소위 북한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위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그 북한 인권 사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공고하는 내용들을 담았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큰 흐름이 하나 있고요. 주로 이것은 이제 그 헌장에 기반한 기구가 모니터링 중심에서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상당히 바뀐 방식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이사회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된 UPR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지났는데, 그 북한은 2009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그 대표단을 파견해서 상호 대화에 임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공고안을 수용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소위 북한이 4개의 국제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데, 소위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조약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북한이 상당히 협조적이었는데, 2007년 아동권리협약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주로 이제 헌장기구 중에서도 이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인권 침해의 가해자, 여기에 이제 상당한 부분 관심이 쏠려 있고, 조약기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지고 있죠.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을 한 하나의 조치 하나가 이제 그 소위 OHCHR의 북한 인권 현장 조직, Field Based Structure가 금년 6월 23일 날 서울에 개설된 것이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인권 사무소라고 이제 통칭하는데, 이제 북한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제3국에 설치했는데, 뭐 지리적 근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그래도 유리한 게 이제 우리 남한이니까 남한에 이제 설치했고 서울에 설치됐는데, 핵심 임무 중에 하나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이죠. 이제 책임 규명 활동을 지속할 거고요. 모니터링 활동도 하고, 유엔이나 관련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좀 수행할 거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가시성, 피지빌리티가 계속 유지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제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이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 지원 이런 역할들을 하겠죠. 북한 인권 사무소의 설치는 상당히 북한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자료를 축적해오고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북한 인권의 어떤 최근의 어떤 움직임 반영해서 책임 규명 활동을 해서 이제 ICC 회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 형성 이런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북한 인권 사무소가 갖는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실질적 활동의 어떤 이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상징적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그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6개 유형으로 이제 북한 인권 침해를 분류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식량권 문제라든가 고문,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생명의 자의적 박탈 문제, 공개 처형을 포함한, 그 다음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그 구금 시설 문제, 그런 정도로 6개 유형으로 이제 조사위원회는 침해를 분류하고 있죠. 그 이전에 이제 2013년 그 2월 다르스만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제출한 유엔 인권 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를 9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 분류 유형 부분은 유엔 OHCHR의 홈페이지에 가면 충분히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뭐 4년이나 5년 주기로 이제 보통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상당 국가들이 이 보고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그렇게 그 조약 기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호적이었던 부분은 헌장 기구는 잘 아시겠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이 국가의 의사를 표명하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와 반면에 이제 조약 기구는 그 국가를 대표하는 위원은 아니죠. 전문위원들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 부담은 현장 기구에 비해서 낮은 거죠.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들이 좀 협력적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약 기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 실태가 개선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척도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이제 국제사회에 뭐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북한 인권을 평가하기 위한 북한 인권 지수를 개발하자 이런 국내적인 학계 논의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준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내 법률을 어느 정도로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북한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측면도 있죠. 예를 들자면 2009년 사회주의 헌법에 인권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었다든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소위 그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공고했던 유추 해석 조항을 삭제하고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라 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해서 채택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었고요. 형사소송법에서도 그래도 미흡하긴 하지만 이 절차들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형태로 갔고 또 하나 기준은 이제 소위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느냐. 조약기구나 상대적으로 2007년까지는 그래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표단을 파견해서 심의를 받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권리협약에 이제 북한이 서명을 했고 이제 비준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점이고 UPR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다만 소위 그 접근의 문제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폐쇄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나 이런 방북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죠. 세 번째 측면은 과연 인권 실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 예를 들자면 공개 처형을 실제로 얼마나 그 국제사회 비판을 수용을 해서 줄였느냐, 공개 처형 제도 자체를 폐쇄했느냐.
폐지했느냐 이런 건데 최근에 입국하는 탈북민 인터뷰를 해보면 2010년 이후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공개 처형은 그렇게 많이 목격했다거나 들었다든가 하는 건 좀 줄어들고 있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장성택 처형 이런 부분에서 보듯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엘리트에 대한 처형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다 하는 부분이고 뭐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부임하고 있는 거. 뭐 종교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이제 체제의 유지와 관련된 권리 부분은 상당한 부분 아직도 예, 개선이 쉽지 않은. 그러니까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어떤 권리일 경우는 사실상 개선이 되긴 단기적으로 개선이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와 무관한 어떤 권리들의 경우는 상당한 부분 국제사회의 어떤 이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떤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체제 한원론적 그 원인론으로 경도되는 것은 이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는 국가 주도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일반의 어떤 인권 개념이나 인권관을 수용하면서도 북한의 어떤 특수한 사항을 반영한 형태로 인권을 바라보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권 개념의 경우에도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인권을 해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또 당의 유유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이런 데서 보듯이 상당한 부분 1인에 대한 어떤 우상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북한 주민의 어떤 전반적인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러니까 체제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어떤 사법 체계가 미비하고 또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인권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절대 충성을 통한 시혜적 형태의 권리를 많이 강조하고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 침해되는 자각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고 또 뭐 국제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북한식 그러니까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족 배경이나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정치적 계층 분류, 성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위 정치적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배급 체제가 무너지고 시장이 확산되면서 이런 소위 성분을 통한 어떤 권력 엘리트층이 시장과 유착해서 훨씬 더 잘 사는 양극화 현상 이런 것도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정보를 차단해야 되니까 알 권리 또 이제 유일 지배 체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절대자를 인정하는 종교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조선노동당의 이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이런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체제적인 요인과 북한 내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이 시스템의 미비, 그 다음에 그런 인식의 취약함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요. 배급 체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권리, 특히 이제 건강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식량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는데 사회 안전망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형국인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라이트 투 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식량권, 뭐 식량권의 가장 일차적인 보호 책임은 우리 보호 책임하는 게 이제 당사국인 북한이죠. 북한이 이제 그런 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지원하고 그 보호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 이제 보호 책임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4개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 보호 책임을 진다는 게 최근에까지 국제적인 논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인도의 반환제 뭐 근데 북한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인도의 반환제를 구성한다고 했고 그 구성 하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그 식량권을 이제 조사위원회가 인도의 반환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식량권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그 실패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제 특히 이제 남한이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이제 소위 북한 내 어떤 수요, 어떤 지역에 어떤 계층에게 줘야 될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조사를 통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지역을 설정하고 지원 규모가 설정돼야 되는데 기존의 식량 지원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차관으로 줬고 오히려 그게 오히려 국내적인 논쟁을 이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이런 부차적인 데도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제 뭐 분배 모니터링 이런 데 상대적으로 취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정권을 도와준 거 아니냐, 북한 주민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런 어떤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다만 북한이 어떤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식량 증산이 이루어져서 식량 부족분은 상당히 감소됐지만 배급 체제가 와해되면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인 그 취약계층들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북동부 지역이나 뭐 아동, 여성, 노인 실제로 대북 지원을 필요한데 기존과 같은 대규모로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 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될지, 어떤 지역을 지원해 줘야 될지, 어떤 규모가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우리 국민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북한 내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계층이나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뭐 1차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제도를 새롭게 개혁을 하고 정책을 전환하는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아래로부터의 어떤 인권 개선의 여건이 형성돼서 아래로부터 바탕업 형식의 인권 운동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은 개선의 실질적인 방향으로는 저는 전환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자는 아직 후자가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북한 당국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압박이나 인게이지를 통해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역량 형성을 해줘야 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미국 여소리 방송이나 자유아시아 방송, 민간단체 대북 방송을 통한 정보 유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실상을 알고 자신의 어떤 인권 유린 당하는 어떤 자각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전단은 정보 유입의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그 자체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단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북한에 도달하는 이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려지고 있거든요. 효과는 낮은데 정치적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는 있는 거죠.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의 인식 자각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개성공단은 위치적으로 보면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북한의 표현을 빌린 상당히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이었죠. 그 지역을 북한이 이제 공단 부지로 이제 내놓은 거고요. 그런 어떤 화해의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의 자본, 그 다음에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형태의 어떤 경제 교류 협력이라는 어떤 하나의 시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화해의 어떤 그 상징, 그다음에 경제 교류 협력 모델의 상징, 아주 작지만 남북 주민이 만날 수 있는 지속적인 공간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북한 근로자들의 선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적으로 북한이 하고 있고 정치, 군사, 안보적인 대화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적인 어떤 이 기업 아니면 공장의 그 운영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대화가 되면 그 대화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는 거죠. 여러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굳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주 작은 신뢰들은 쌓여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기업소나 협동농장이나 이런 데 익숙해 있던 근로자나 농민들이 오는 건데 남한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장의 운영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혼란을 느꼈을 거고 이제는 계속 근무하면서 익숙해졌을 거라고요. 그럼 그게 북한의 기업소의 그 소위 운영하고 비교 관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겉으로 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내재화되는 인식으로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한의 어떤 기업 문화,
기업의 운영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 이해. 북한 당국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유엔에서 이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기업과 인권에서도 보면 사실은 인권 친화적인 경영을 할 때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도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노무 관리를 하고 절차를 운영한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인권 문제를 얘기 안 해도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의 어떤 그런 기업 운영의 과정에서의 어떤 대우, 그 다음에 절차, 운영 이런 걸 보고 상당한 부분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단순한 이윤을 넘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최전선에 있고 북한 주민들이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제 개성공단에서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지 못하고 이제 당국에게 주는 거죠. 그럼 당국이 일부만 근로자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 준다 그러면 엄청난 그 이 경제적 삶의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 당국도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직불제도에 대해서 북한이 허용하고 있지는 않죠. 이제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서도 보면 초창기에는 직불을 허용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허용이 되는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럼 남북 관계가 좀 더 발전적으로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북한 근로자,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직불 제도가 좀 더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다양한 시각 이 어떤 차이를 넘어서서 이제 갈등, 대립 이런 양상도 상당히 많이 보여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뭐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진보 시민 사회는 소위 남북 화해 협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던 거고 보수 쪽은 남북 화해 협력보다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 우선순위를 두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본말의 전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진보의 그 어젠다가 인권이고 보수의 어젠다는 안보 이런 건데 오히려 역전됐다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공론화 과정이 우리 남한의 인권 내부의 어떤 인권 논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남한 내에서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활성화되고 공론화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국제사회 어젠다들이 남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데 우리는 안 하냐 이런 논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 그 사회주의하고 뭐 소위 자본주의 진영의 그 정형화된 기존의 논쟁이 이제 사회권이냐 자유권이냐 이 논쟁이 국내 사회에서 너무 첨예하게 그러니까 대북 지원을 통한 뭐 생존권이냐 아니면 자유권 우선적으로 가야 되냐 이 부분의 논쟁도 상당히 있었던 거죠. 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도 이제 소위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리성, 상호 오정성, 상호 연계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 그 소위 인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인권도 중요하지 않은 인권은 없기 때문에 정말 인권을 자기가 사랑하고 인권적 관점에 쓴다 그러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 정말 연민의 정의를 느껴야 된다.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인권은 상대적 우위적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인권이 상당한 부분 개선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다른 지역, 특히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상대적 우월감으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은 상당히 부식돼야 된다. 제가 보는데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사실은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 처음에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논쟁이 시작해서 이제 북한 내 인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룹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논쟁으로 넘어왔고 북한 인권법이 필요하냐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가지고도 북한 인권 개선을 하는 정책이나 활동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이런 논쟁까지 왔다가 이제 이게 결국은 몇 대에 걸친 국회에서 이게 논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여야가 북한인권법이 이제 필요하다까지는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북한인권법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윤회에 따른 고통을 우리가 해소하는 데 상당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체는 북한 주민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북한 주민은 그런 영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서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 과정에서 소위 국민을 대변하는 여야가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역할과 관심에 대한 국민의 의지 표현이고 또 그런 지속적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 정책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화해 협력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 인권법이 상당히 의미를 갖는 법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 부분은 이제 우리가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헌법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했죠. 바람직한 통합의 미래상이 되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정치의 문화를 가지고 갈 거냐? 그리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더라도 얼마나 소위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건전해지면서 그러한 북한의 어떤 그 이 특수성을 반영한 형태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하는 선진 문화적인 정치 제도,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는 복지가 상당한 부분 반영된 형태의 시장 경제 제도, 정치 경제 시스템을 넘어선 서로 삶의 다름에 대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해 가서 소위 아우를 수 있는 이 소위 사회 문화,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주변국에게 전파할 수 있는 소위 가치를 존중하는 매력 국가. 그 매력 국가의 하나는 우리가 그런 어떤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그런 가치들이 다른 주변 국가에도 확산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 인권 메커니즘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국내 정치, 경제, 그 문화, 어떤 그런 통합 플러스 우리가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측면에서의 매력적인 국가. 이게 제가 그리는 어떤 통일 한국의 미래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무 자명하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죠. 사실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 당국을 압박을 통해서 변화도 시켜야 되고 관여를 통해서 국제사회를 끌어내기도 하고 역량도 형성해줘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다. 특히 남한을 대상으로 한 공고안에 보면 뭐 남북한 화해 협력, 교류의 증진 이런 것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투트랙 어프로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어카운터빌리티나 프레셔뿐만 아니라 인게이지먼트, 역량 형성, 그다음에 기술, 인권 대화, 뭐 기술 협력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가져가야 되고 인권 메커니즘도 소위 헌장에 기반한 인권도 있지만 조약에 기반한 기구도 있다. 이 기구들이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관여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COI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남한 사회 내부까지 COI 중심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자유권이나 사유권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어떤 우선순위로 두고 가는 게 맞는 건지 통합으로 가는 것은 원칙론적으로는 봤는데 현실은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논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개성공단은 출범한 게 근본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화해나 경제적인 협력이 근본적인 목적이었고 특히 이제 경제 협력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인권적 측면에서의 관점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 주민의 어떤
현재 상태의 어떤 그 이 개성공단의 운영으로서 과연 국제적인 기준에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인권의 어떤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이 노동상권 이런 부분부터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인권 기준으로부터 아주 낮은 수준의 인권 기준을 동시에 놓고 보면 찬반 논쟁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통일을 짊어지고 갈 후속 세대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관점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런 인권적 관점을 좀 이 토론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